자, 이제 1시간 정도 해가지고, 그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분산 투자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기초가 되는, 배경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포트폴리오란 말은 이제 일상화되어 있죠. 포트폴리오가 이제 사전적 의미는 불명확한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서류철도 하나의 포트폴리오죠. 그러니까 어떤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종목이 아니고 여러 종목 이렇게 묶어서 운영하는 게 포트폴리오인데, 거기에 여러분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해리 마코이츠거든요. 이제 우리 해리 마코이츠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투자론 창시자라고 볼 수 있어. 해리 마코이츠. 좀 머리가 좀 벗겨진 양반인데 52년도에 이 사람이 25살일 때 대학원생인데 시카고 대학이거든요. 유명한 대학인데 시카고 대학 박사 논문 제출할 때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논문을 이제 작성한 거예요. 이게 14페이지짜리래요. 14페이지. 근데 앞에 일부가 이제 그 서술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 한 10쪽은 전부 수학으로 돼 있어. 이 사람이 수학자라고 보면 돼.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이 똑같은 말인데 자산 배분, 분산 투자. 지금 우리 그거 이제 다 쓰지 않습니까? 분산 투자? 이게 포트폴리오 아닙니까? 근데 그 용어를 처음 쓴 거예요. 왜 분산 투자가 이제 도움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14페이지 논문에서.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논문이 인기를 못 끌었어요. 전부 수학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기를 못 끌고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박사학위 논문 하면은 그 교수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유명한 교수가 이 내용을 들어보고 이건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차가운 물도 아니다.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용돼요. 그래서 자산 배분은 이 사람 원리를 따라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이겁니다. 지금 시장에 이렇게 A, B, C 세 개의 어떤 종목이 있는데 얘는 수익률 10% 예상하고 얘는 15% 예상하고 얘는 5% 예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투자해서 10% 수익을 내고 싶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다가 자금을 올인하는 방법이 있죠. 10% 나죠. 이 두 개에다가 5대5로 배분해도 10% 나죠. 어떤 게 좋다는 겁니까? 이렇게 결합해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동일 수익을 내지만 이렇게 자산을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수익률은 똑같은데 위험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줄일 수 있다. 이걸 이론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이게 분산 투자입니다. 자산 배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도 친구한테 이제 우리 부자니까 돈 빌려줄 때 한 명한테 다 빌려주면 안 돼요. 여러 명한테 나눠서 빌려줘야지 위험 줄이는 거예요. 거기 그 밑에 그 무지막지한 그래프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이건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분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투자론 그러면은 그 해리 마코이츠 이론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투자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투자란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저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란 현재 소비를 하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현재 소비를 희생하고 기다렸다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이득을 바라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뭔가 미래에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그 보상이 크게 두 가지다 이거예요. 시간에 대한 보상 따라야 되고 위험에 대한 보상도 따라야 되죠. 그런 이제 보상이 나와야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10%냐 15%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축은 위험이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예금은 없죠. 그러면 뭐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면 안 되겠어요? 위험. 시간에 대한 보상이죠.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는 건 대표적인 물가입니다. 물가에 대한 보상.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돈이 있으면 여러분 저축하시겠어요? 주식 이런 데 투자하시겠어요? 저축은 위험이 없고 주식은 투자니까 위험이 따르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위험이 없는 걸 선호하게 돼 있죠? 투자자들은. 그런데 지금 저축하면 돼요, 안 돼요? 돈을 지키는 건 될지 모르지만 불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년짜리 정기예금, 위험이 없는 저축예금 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많이 봐줘야 4%일 거예요. 특판 이래야지 4%지 거의 3%대거든요. 그럼 지금 그 3%라는 금리가 그 저축금리가 지금 적정금리냐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적정금리라고 생각하면 저축하는 겁니다. 그게 지나치게 낮다 그러면
투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불려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피셔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피셔는 사람 이름이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명목금리는 실질금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여러분 예금금리가 지금 뭐 3%다 그런 게 명목금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물가. 그럼 실질금리는 여러분 물가를 고려하면 지금 우리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두 개 합하고 실제 지금 예금금리하고 어떤 게 크냐 이걸 보면 돼요. 이걸 보면 되는데 요걸 따질 때 피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실질금리가 뭐하고 똑같냐면 그 나라 경제성장률이에요. 요거는 물가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가상승률. 그러면 최소한 예금하면은 이 두 개 합은 나와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경제가 성장하면 내 소득도 그만큼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따라야 되고 또 물가에 대한 보상도 따라야 되겠죠? 미래에 소비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자고요, 여러분. 여기서 매년 한 번씩만 보면 돼요. 예, 우리 지금 물가 상승률 작년에 몇 프로였어요? 작게 봐줘도 4%예요. 경제 성장률 3%. 올해도 이제 3%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 3%라고 보고 있고 물가도 3%로 잡겠다 그러는데 두고 봐야 돼요. 그럼 이러면은 이 두 개 합 그러면 최소한 몇 프로 나와야 저축하는 거예요? 예, 이게 커야지 되는데 7%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7% 돼야 안 돼요. 3%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저축하면 돼야 안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저축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몰라서 저축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금이 어디로 와요? 투자 쪽으로. 주식, 펀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게 예, 우리가 공격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머니무브라 그러죠? 머니무브. 자금 이동.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따질 수 있어.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적정금리는 예, 지나치게 낮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그래요. 선진국들이.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좀 학생 때도 그랬고 이제 교수님한테 저 미국 좀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너 그냥 섣불리 미국 그래 동경에서 가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미국 사람들은 저축을 안 한대.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고 난 느꼈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국내에 있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그 말을 믿었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내가 좀 공부하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 예, 미국 사람들은 저축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말씀 자체는 맞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저축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저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릴 수가 없으니까. 대신 주식 이런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주식이나 채권, 펀드.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 어찌됐든 이제 투자를 하려면 위험도 감수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때 이게 주식 뭐 이랬을 때 왜 기본적으로 마코이츠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마코이츠는 두 가지를 보고 선택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여기서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고 하나는 리스크, 위험. 그래서 수익률과 위험을 가지고 예, 투자 자산, 이제 투자 가치를 결정하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 가치는 어떤 게 커요? 기대 수익은 큰 거, 위험은 작은 거. 그런 게 투자 가치가 높은 자산인데 그런 걸 이제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기대 수익률이 뭐냐? 기호로 이렇게 써요. 기대 수익률은 이게 리턴, 이게 수익률이고 기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expected 뭐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 자산의 경우에 기대 수익률 측정하는 게 이제 용이하진 않아요. 저축처럼 용이하진 않지만 2번이 적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 수익률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최대값이 아니고 평균. 어떨 땐 15% 나고 어떨 땐 10% 나면 15%가 기대 수익률이 아니고 평균.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 측정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시나리오 분석법, 뭐 추세 분석법, 기타 등등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위험. 위험이 손실을 위험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투자에서 그렇게 보지 않고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기대 수익률이 있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10%인데 나중에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편차 있죠. 이 편차를 다 위험이라고 이렇게 마코이츠는 본 거예요. 변동성. 그래서 이런 거보다 이런 게 위험이 작은 종목이다. 어차피 10% 날 거면. 그러면 이렇게 작은 데다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위험 줄이면서. 그래서 이제 요거, 그럼 위험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 편차. 이걸 수학적으로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분산. 시그마 제곱.
그래서 표준 편차하고 분산, 이게 다 수학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나는 정도, 변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동성이 크면 위험이 커요. 근데 이제 요거 수치를 계산했을 때 수치가 크게 나올수록 변동성이 큰 겁니다. 편차가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한 방법, 이게 마코이츠가 사용한 방법인데 해리 마코이츠의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측정하냐 이거예요. 거기 표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시나리오 분석법인데, 예, 이제 앞으로 경기가 지금보다 호황이 될 때, 불황이 될 때, 현재하고 똑같을 때 이렇게 가정을 하고 확률을 주관적으로 부여해요. 여기 보면 호황이 될 확률은 30%라는 거고, 예, 현재하고 똑같을 때는 40%, 불황이 될 때는 30%. 그럼 호황일 때는 수익률이 높겠죠? 그래서 주식 A는 수익률 100%를 예상한다 이거예요. 예상하는 겁니다. 현재하고 똑같으면 15%, 불황일 때는 마이너스 70. 이렇게 극단적으로. B는 40, 15, 마이너스 10.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러면 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예요. 이 중에 최대값이 아니고 평균을 계산하는 건데 확률로 가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A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세 가지를 곱해갖고 더하면 돼요. 100% 수익 날 가능성은 확률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0.3. 0.3입니다. 예, 더하기. 그 다음에 예, 15% 날 가능성은 몇 프로죠? 더하기. 예, 마이너스 70% 날 가능성은 몇 프로죠? 마이너스 70입니다. 70% 날 가능성은 30%죠? 이렇게 확률 곱해가지고 더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기 쉬우니까 이거 해보시면 15% 나와요. 예, 마찬가지로 B도 계산해봐요. B도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죠. 예, 40%, 호황일 때 40%인데 0.3이고, 예, 현재하고 똑같으면 15%인데 0.4고, 그 다음에 손실은 10% 나는데, 불황일 때는 이거 0.3이고, 이거 계산하면 이것도 15% 나오네요. 그러면 이 기대 수익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합리적 투자자라 그러면 뭘 골라야 되겠어요? 똑같은 수익을 예상한다 그러면 위험이 큰 걸 골라야 돼요? 작은 걸 골라야 돼요? 그러면 A예요? B예요? B. 편차가 작은 게 B잖아요. B.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 관리할 때 똑같아요, 여러분. 평균 70점으로 고만고만한데 한 놈은 월별 성적을 봤더니 100점 빵점, 100점 빵점 이래서 70점이고 한 애는 75, 60, 65, 75, 65. 그럼 누굴 잘 관리해야 돼요? 들쑥날쑥한. 그러니까 걔가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직관적으로 B를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얘가 편차가 작을 거예요. 그걸 계산하는 게 밑에 위험입니다. 이게 분산 계산하는 건데, 자, 이거 계산하는 건 우리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만 보면 돼요. 그게 이제 뭐예요? 얘가 기대 수익률 몇 프로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100% 날 때도 있고, 또 15% 똑같이 날 때도 있고, 완전히 거덜 날 때도 있잖아. 그래서 15% 기준으로 요 거리를 계산하는 거거든. 근데 이건 양, 이렇게 있으니까 제곱을 씌우는 거거든.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얘네들 기대 수익률 기준이 15% 아닙니까? 그래서 A 같은 경우 분산을 계산하면 15%에서 100% 나는 게 소수점을 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1하고 15%의 차의 제곱. 그리고 거기다 확률을 곱합니다. 0.3 더하기 15% 날 때는 기대 수익률 15%니까 제로가 되겠죠? 확률 0.4. 그리고 마이너스 70%는 마이너스 0.7이잖아요. 마이너스 기준 15%. 요 차, 제곱. 곱하기 3. 여러분, 그 세 번째 마이너스 하면 그게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0.85가 되죠? 그 0.85 되는 건 왜 그래요? 15%에서 마이너스 70%니까 이게 70%가 아니고 더 크겠죠? 15% 양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그렇게 나오고, 밑에 거는 B죠, 여러분. B. A가 아니고 B. B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수치가 나와요. 자, 이거 계산하는 거 안 해도 되고, 자, 수치가 어떤 게 커요? A가 크잖아요. B가 작고. 그럼 우리는 B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위험이 작은 거고. 근데 이렇게 계산 안 해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투자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기대 수익률이 똑같으면 당연히 B에 투자하는 게 타당하겠다. 이게 마코이츠 방법론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느낌 갖고 했지만 이제 정교하게 했단 말이죠. 실제 위험의 크기도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죠. 자, 네 번째 가볼게요. 최적 투자 결정. 요거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어렵진 않아요. 마코이츠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나한테 최적인 종목을 고르는 거야. 자, 우리나라에 여러분, 주식이 1800 종목이 상장돼 있어요. 코스닥까지 합해서. 그럼 1800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게 내 입장에서 최적이냐. 그걸 고를 때 세 단계로 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가 뭐예요? 그 1800 종목 자산들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사전에 다 계산하는 거야. 이게 만만치가 않아. 기대 수익률 위험 계산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50년대 논문 나왔을 때 이거를 실증 분석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 컴퓨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기를 못 끌다가 컴퓨터가 이제 발달하면서 아, 이게 진짜 바이블이다 이거예요. 바이블. 성경하고 똑같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고르고 나면 예, 그거 측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배 원리라는 걸 적용해가지고 이 중에서 효율적 증권을 찾아내는 거예요. 효율적 증권. 여러분 지배 원리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기대 수익률 똑같으면 우리 위험은 어떤 걸 선택해야죠? 작은 거?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률? 높은 걸 선택하는 걸 지배 원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1800 종목에서 지배 원리를 적용하면 종목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 개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최적 증권을 고를 때는 이제 투자자 성향을 고려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향. 내 위험 성향.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 여러분 뭐든지 이론을 필 때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는 투자자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 아세요? 합리적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합리적이라는 게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잖아요. 우리는 좋은 뜻이라고 보잖아요. 이게 합리적 인간이다 그러면 좋은 뜻인데 사실은 저게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에서 합리적이라는 건 되게 이기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득되는 것만 고르지 절대 손해나는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저걸 좋게 받아들여. 근데 우리 동양 정서에서는 그렇지 않잖아. 나한테 항상 이래 개인주의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게 철저한 개인주의인데 이 투자할 때 합리적 투자자라는 것은 제정신 갖고 있으면 종목을 고를 때 지배 원리를 적용해서 종목을 고르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위험 성향을 고려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위험 회피적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위험 회피적이다. 그럼 위험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러면 위험 자산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위험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나와야지 투자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최적 증권을 이제 골라내요. 최적 증권. 요 방법을 한번 봐볼게요.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5번이 그겁니다. 지배 원리와 효율적 증권. 그래서 이제 이게 마코이츠가 사용한 용어거든요. 효율적이 영어로 하면 efficient인데 지금 이제 효율적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처음에 efficient란 말을 쓴 게 마코이츠인데 여러분 지배 원리가 뭐다?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 어떤 거? 높은 거. 기대 수익이 동일할 때는 위험 어떤 거? 낮은 거. 이런 걸 선택하는 걸 지배 원리라고 얘기해요. 지배 원리. 이러한 지배 원리를 충족시켜서 선택된 증권을 뭐라고 이름 붙였다고요? 효율적.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니까 이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효율적 증권이 뭐냐 그러면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증권. 그러면 거기 표를 보자고요. 지금 X, Y, P, Q, R 이렇게 5개 증권이 있어요. 근데 사전에 얘네들 기대 수익률 표준편차. 표준편차가 위험이죠. 그걸 계산해 봤더니 15, 14, 8, 14.14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요거 단위는 뭘까요 여러분? 거기 단위는. 기대 수익률은 단위가 다 퍼센트일 거 아니에요. 그럼 표준편차는 단위가 뭐예요? 확률 통계에서 우리 표준편차 단위는 기대 수익률 단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 기준이 되는 모집단 단위 따라가는 거예요. 얘가 모집단이 수익률이니까 표준편차도 수익률이에요. 만약에 모집단이 킬로그램 몸무게면은 표준편차도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단위는. 편차니까. 단위는 모집단 따라가는 건데 자 여기서 봐봐요. 이 5개 증권에서 보면 뭔가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X하고 P를 봐봐요. X하고 P는 뭐가 똑같죠? 수익률. 근데 위험은 어떤 게 커요? P. 그럼 P는 탈락이죠.
뭐에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X에. X보다 위험이 크니까 얘는 탈락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골라야 돼요? X. 그럼 P는 지워야 되고 이번에 Y하고 Q를 봐봐요. Y하고 Q는 위험이 똑같죠? 그럼 우리는 뭘 골라야 돼요? Y. 그러면 Q는 어떻게 돼요? 탈락. 그럼 X하고 Y가 효율적 증권인데 자 이제 R을 봐보자고요. R은 효율적일까요? 아닐까요? 뭔가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X, Y하고 똑같은 게 없죠. 근데 가만히 째려보시면 X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죠? 대신 위험도 작죠? 그러니까 강점, 약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Y하고 비교해도 수익률 높고 위험도 크죠. 그 수치가 얼마 차나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크다, 작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X, Y하고 상대적으로 강점, 약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R도 효율적 증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를 때 몇 개를 고르는 거예요? X, Y, R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 R을 갖다가 만약에 수치를 바꿔볼까요? 그 표준 편차가 R, 맨 끝에 있는 거 R이 10이 아니고 15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 효율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익률 낮은데 위험만 크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지만 얘는 예, 효율적 증권이에요. 그걸 좌표에 찍으면은 그 밑에 그림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X축을 갖다가 위험의 축이라고 이렇게 마코이츠가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을 기대 수익률의 축으로 놓고 얘네들 계산한 걸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있을 때 요거하고 요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요거는 수익률이 동일하죠? 근데 이게 위험이 크니까 이거는 지배당이 탈락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것도 탈락이잖아요. 이것도 탈락이잖아요. 요런 게 효율적 증권인데 여기 중간 요 정도에 있는 건 어떻게 돼? 이것도 효율적이단 말이에요. 이거에 비해서 강점, 약점이 다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요런 종목들이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효율적 종목이 되는데 봐봐요. 여기서. 그러면 이걸 골라야 되냐, 이걸 골라야 되냐, 이걸 골라야 되냐 이거예요. 최적 증권을 고를 때. 이때 이제 뭘 보면 된다? 투자자 뭘 보면 된다? 위험회피 성향. 그래서 이게 공격적인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지 위험회피 성향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도 더 보수적 투자자가 있고 더 위험회피적.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너그러운 공격적 투자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수적 투자자는 이 앞에 걸 고르겠어요? 이 뒤에 걸 고르겠어요? 보수적 투자자. 앞에 걸 골라야죠. 보수적이니까 위험도 작게 수익도 작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공격적 투자자일수록 뒤에 걸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맞습니까? 이렇게 골라서 그걸로 배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증권이지만 이걸 확장하면 포트폴리오도 이런 식으로 골라낼 수 있고 하나의 묶음 이렇게 해서 골라낼 수 있고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데 뭘 이용할 수밖에 없다? 컴퓨터.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들면 여러분 부자일수록 성향이 보수적일까요? 공격적일까요? 돈 많은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은 암만 수익률 높아도 위험이 있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죠. 왜? 많은 거 지켜야 되니까 부자들이 이런 거 고르는 거야. 이런 건 누가 골라?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아 진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거 골라야죠. 바로 지금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들은 이런 거 고르는 거예요. 보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험 성향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펀드 같은 거 팔 때 투자 권유 준칙에 뭐가 있어요?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잖아요. 설문 받아가지고 그 위험 성향을 분석하는데 사실 오늘 내가 그 설문에 응하는 거하고 한 달 후에 응하는 거 달리 나와요. 왜? 이렇게 변한다니까 사람 심리가. 이게 간단한데 자 여기서 이제 보자고요. 실제로 이걸 이제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우리나라 1800 종목을 위험 계산하고 수익 계산하는 건 1800번만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안 했지만 종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어느 정도 닮아 있냐. 그걸 공분산이라 그러는데 이 공분산은 이만큼 계산해야 돼. 1800개 그러면 1800 1799. 그 이론. 이만큼 공분산 상관관계 A하고 B, A하고 C, B하고 C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이게 무지막지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로 해도 우리 1800개면 하루는 걸려요. 하루. 그러니까 실제로 컨셉은 굉장히 좋은데 실행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슈퍼컴퓨터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슈퍼컴퓨터 있거든요. 조지 소로스 그러면 슈퍼컴퓨터 갖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걸 정교하게 분석하겠어요. 우리는 침튀기해서 하잖아. 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자, 정리가 되셨어요? 투자 자체는 상당히 이제 컨셉 자체는 간단해요. 그래서 일단 위험하고 수익률을 계산하고. 근데 이제 그 계산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특히 공분상 계산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지배 원리를 적용해서 종목을 추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 위험 성향을 보고 이걸 고를 건지 뒤에 걸 고를 건지. 부자는 이거, 되고 싶으면 이거. 이게 분산 투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자격증 얘기하는 게 나쁘지 않죠? 여기 이제 그 자격증 공부할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출발하냐면 마코이츠는 여러분, 마코이츠는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 이게 위험 자산으로 배분하는 걸 얘기했는데 요거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위험 자산까지 결합해서도 할 수 있다 이거야. 예금이나 또 국채 같은 거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까지 배분해 결합해서 하면 훨씬 좋다는 거야. 그리고 이 위험 자체를 계산하는 게 또 복잡해가지고 표준 편차 계산하는 게 복잡해서 뒤에 또 이제 샤프란 사람이 또 CAPM 모형 막 이런 거 만들어요. 시장하고 막 위험을 따지는 거예요. 시장하고 얼마나 닮아 있냐. 그럼 공분산 이런 걸 계산 안 해야 되거든.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지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분산 투자라는 과목에서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과목이 투자자산 운용사에 있어요. 자,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자산 배분하는 걸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소개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 해리 마코이츠가 한 얘기 자체도 자산 배분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자산 배분하는 게 좋은데, 그걸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죠. 자산 배분 전략. 여러분, 그 플로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플로우가 자산 운영할 때 프로세스인데, 개인 재무 설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어떤 운용사에다가 연기금에서 자금을 맡겼어요. 운영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자산을 배분해서 운영하는데 크게 두 개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이 왼쪽에 보면 뭐예요? 돈 맡긴 투자자 조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만들어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이제 정책 전략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 조건 보는 거예요. 시장을 보고 자본시장을 보고 주식은 지금 투자하면 수익률 몇 프로 나올지 채권은 몇 프로 나올지 이걸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자산 배분하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 배분하고 이쪽에 투자자 요구 조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 해야 되고 시장 조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 해갖고 이제 주기적으로 재조정하고 이렇게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그때 자산 배분하는 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게 전략적, 전술적 이런 게 있어요. 그쪽에. 여러분 전략이 큰 그림이에요? 전술이 큰 그림이에요? 당연히 전략이죠.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개인 재무 설계하는 것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FP란 말 아시죠? Financial Planner. 그래서 이제 재무 설계사 또는 Financial Planning. 그래서 재무 설계. 이걸 PB라고도 이렇게 쓰죠. PB. 재무 설계사. Private Banking. 뭐 이런 뜻이잖아요. 개인 재무 설계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재무 설계 그 자산 관리하는 거는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돈 많은 부자들은 직접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자산을 맡기지 않습니까? 증권회사나 은행 같은데 PB나 FP한테. 그럼 얘네들이 그걸 운영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 띄는데 레버 카운트라는 상품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랩이 싸서 운영한다는 건데 초창기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객을 어떻게 상대해야 된다 이거 할 때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 가지고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개인 재무 설계하는 거 프로세스는 요거하고 똑같은데 제가 좀 영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오래된 영화인데 쇼생크 탈출이라고 발음하기도 어려워. 이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예, 이거 한번 비디오 빌려보세요. 그 유선 방송에서도 가끔 해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감옥에서 탈출하는 얘기인데 여기 주인공이 앤디인데 앤디가 감옥에 오기 전에 그 은행의 PB였거든요. 재무설계사. 근데 얘가 이제 와이프 죽였다고 살인 누명 쓰고 들어왔어요. 뭐 거기 보면 이제 살인 누명 쓴 거야.
근데 그 감옥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해. 그래서 간수가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똑똑한 애인데 얘가 감옥에서 나가고 그 영화 장면 보면은 옥상에서 이렇게 한여름에 땡볕에서 페인트 칠해, 옥상에서. 이제 외부에서 나와서 작업하는 거야. 동료들하고. 근데 이제 그 간수들끼리 이제 거기 얘기하는 걸 얘가 듣는데 거기서 제일 무시무시한 등치 큰 간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형님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 미국 얘기입니다. 1930년대 아마 얘기일 거예요. 근데 자기 그 형님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자기한테 일부 그 형님 재산이 상속이 됐다는 거야. 근데 세금 떼고 나니까 자동차 한 대도 못 산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 미국 대단하다. 세금 많이 걷는다. 이런 얘기를 막 간수들끼리 넋두리를 하는데 앤디가 그걸 듣고 과감하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상상도 못 하는 거거든요. 간수한테 간다는 거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간수한테 가서 세금이 지금 걱정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고객 상대 기법인데 재무설계할 때 도발적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세금 줄이고 싶으세요? 이게 아니고 와이프를 믿으십니까? 이게 첫 질문이야. 이게 간수 입장에서 황당한 거지. 와이프를 믿니? 그랬더니 멱살 잡고 떨어뜨리려고 그래.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와이프를 믿으면 와이프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은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너 말이 사실인지 그랬더니 이제 사실이 맞아.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한여름이니까 이제 그 우리 그 동료들한테 죄수들한테 그 맥주 마시는 게 나오거든요. 맥주 이제 한 병씩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맥주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편집해서 우리가 강의할 때 쓰거든요. 도발적 질문했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또 나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또 다른 간수가 이 앤디한테 찾아오는데 이 간수 월급이 이제 박봉인가 봐요. 근데 자기 자식이 초등학생인데 이 교육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박봉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학은 보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얘가 은행처럼 하는 거야. 거기 보면 영화에 이렇게 테이블을 딱 갖다 놓고 지가 앉고 그 간수를 앉으라 그래. 이제 주객이 바뀐 거지. 그러고는 이제 서류는 없지만 뭐 딱딱 치고 여기서도 도발적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교육자금 그랬으니까 교육 상품 중에 뭐가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질문을 하냐면 하버드 보내실래요? 예일대 보내실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목표를 심어주는 거죠. 하버드 보내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버드 4년 동안의 등록금은 얼만데, 물가상승고리에서 얼만데, 얘가 초등학생이니까 가려면 뭐 10년 후에 갈 텐데, 그러면은 지금 돈이 얼마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서 이 돈으로 등록금 4년치 마련하려면 매년 수익률 몇 프로 내야 되니까 이렇게 딱딱 해주는 거예요. 도발적 질문. 이게 고객 만족이 아니고 고객 감동이거든요. 의도하지 않은 게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펀드도 팔고 재무설계도 해야 된다. 이런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 찾아오면 서울대 보내실래요? 그러니까 스카이 보내실래요? 이렇게 하면 서울대 전경 안 좋지만 철제 그거 있잖아. 그거 딱 앞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는 거죠. 재무설계는 장기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 영화에 나온다고요. 탈출해가지고 그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요 프로세스하고 똑같다는 건데 이제 봐볼게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왼쪽에서 여러분 투자자 성향을 분석해서 거기서 정책이 나온다는 게 이거예요. 걔가 지금 가용자금이 1억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얘는 1억을 가지고 만약에 7년 후에 2억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2억을 만들어 달래요. 7년 후에. 이게 뭐 교육자금이든 노후자금이든 뭐 2억을 만들려면 1억이 2억 되려면 식을 이렇게 만들면 되죠. 2억. 1 플러스 R. 7년간 투자해서 요 앞에 1억 가지고 1 플러스 R. 7년간 투자해서 2억이 나오려면 수익률 몇 프로 돼야 되지? 이게 나오거든요. 이걸 계산하면 대략 10%라고 이렇게 가정해보죠. 10%. 그러면 이쪽 축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식에서는 지금 투자하면 15% 수익을 낼 수 있고 채권은 5%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요걸 결합해갖고 어떻게 결합해서 배분하는 거예요? 5대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매년 10%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7년 후에 2억 된다. 이렇게 설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객 성향에 따라서 주식만 갖고 하든지 채권만 갖고 하든지 섞어서 하든지 이렇게 배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돈이 더 생기거나 또는 이제 빼가거나 그러면 달라져야 되겠죠.
요것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니터링 해갖고 재조정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재무설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무설계하고 재테크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혼용해서 쓰지만 둘 다 뭐는 똑같아요?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돈 불리겠다는 건데 재테크는 일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상당히 저금리죠. 거의 제로금리니까 예금에도 돈이 안 붙으니까 조금이라도 금리 높은 상품에 투자하자. 그래서 재테크라는 서적이 많이 나왔고 재무설계는 미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재무설계는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이제 인간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정년은 단축되면서. 그러니까 노후에 대비하려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노후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되냐. 이렇게 큰 틀에서 나온 게 재무설계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달라요. 재테크는 윈윈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높은 데다 가야 되니까 불나방처럼 이렇게 되는데 재무설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오르고 떨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죠. 7년 후에 어떻게 되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이제 판매자, 고객, 윈윈할 수 있는 게 재무설계라서 이 재무설계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나는 돈이 없는데 무슨 노후에 대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돈이라도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봐봐요. 미래에 누구나 돈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돈 버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1시간도 떠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미래에 부자 되고 싶으면 현재 이게 크거나 이걸 길게 가져가면 돼요. 현재 이게 크다는 건 뭐예요, 이거? 부모 잘 만나면 되는 거죠. 현재 돈이 많으면. 많은 돈을 묻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렵단 말이야. 부모 내 의지대로 되나? 내가 부모 선택했어? 이거 안 돼. 그리고 수익률도 무조건 높은 거는 리스크가 크니까 쫓기 어렵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라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미리미리 하라는 게 재무설계거든요. 1년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작은 돈이라도. 복리 효과 막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산 배분 재무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그거하고 관련이 깊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주식에 얼마, 채권에 얼마 이렇게 배분하는 걸 자산 배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걸 배분해서 중간에 재조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큰 원칙에서 전략적 전술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 전략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전략이니까. 전술은 좀 중기적으로 중자 들어가고 얘는 전략적은 한번 배분하면은 안 바꾸겠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에 5대5로 했으면 그냥 가는 거야. 왜 그렇게 가냐면 전제 조건이 자본시장 안 변한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투자자 조건도 안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모니터링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두는 거죠.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처음에 배분한 걸로 그대로 가는. 근데 여러분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술적이라는 게 있어요. 걔는 동적으로 이제 중간에 재조정하는데 어디에 초점 맞춰서 재조정하는 거냐면 시장이 달라진다 이거죠. 투자자 성향은 일정하더라도 시장이. 그래서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가 있고 불황일 때가 있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달라지니까 될 수 있으면 고평가된 건 팔아놓고 저평가된 걸로 다시 교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초과 수익을 중간중간에 좀 초과 수익 이렇게 내겠다. 여기서 나온 게 전술이에요. 그래서 전략, 전술, 그 다음에 보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험에 든 것처럼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여기서는 소개를 안 하고 그래서 자산 배분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 전략, 전술, 보험. 그것도 앞으로 여러 과목에서 자격증에서 나올 거다. 중투에서도 나오고 투자자산운용사에서도 나오고 투자 측면에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해리 마코이츠 방법론. 그게 핵심이 거기서 투자론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 그리고 자산 배분하는 방법, 재무 설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 투자 관련 용어는 여러분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질문 늘 안 하시니까 자, 요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철학을 담아갖고 자료를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 오타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요걸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자격증 공부하실 때 도움 많이 받으세요. 마치겠습니다.